미등록자 히가시노 게이고. 가구라는 날이 바뀐 뒤에야 다테시나 남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바이크를 타고 스즈란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걸어갔으니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민가를 방문하고 다니는 수상한 인물들을 보았다.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아무래도 시라토리 리사의 말이 사실인 듯 했다. 경찰 수사망은 이 마을까지 뻗어왔다. 시라토리가 말한 대로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내일이면 좀 더 많은 수사원을 동원해 융단 폭격 같은 수색을 펼칠 게 틀림없다. 그러나 스즈란을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자기 뜻대로 따라왔고 맘대로 사라졌으니 가구라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발견하면 틀림없이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벌일 게 분명하다.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사건과도 무관한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혼자 도망칠 수 없었다. 남매의 집은 가구라가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이 꺼진 채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스즈란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다고 경찰이 냄새를 맡은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도 수사원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가구라는 숨을 죽이고 신중하게 집에 다가갔다.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고로 돌아갔다. 그쪽에도 출입문이 있었다. 소리나지 않게 노력하며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인기척은 없는 듯했다. 살짝 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명을 켜려다가 그만두었다. 심야에 불이 켜져 있으면 수사원이 방문할 우려가 있다. 스즈란이 경찰에 잡혔다면 집은 이미 들켰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아직 붙잡히지 않은 모양이다. 아니, 경찰은 그녀에게서 이 장소를 알아내고 쳐들어올 타이밍을 개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지만 가구라는 계속 안으로 들어갔다. 이대로 자기가 사라지면 혹 스즈란이 돌아왔을 때 당황할 것이다. 게다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스즈란이 경찰에 잡혔다고 해도 이곳을 말하리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제까지 그녀의 언동을 생각해보면 완고하게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았다. 찻잔이 여전히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차갑게 식은 홍차가 3분의 1쯤 남아있었다. 스즈란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가구라가 불쌍하다고 했다. 애써 이렇게 멋진 곳에 왔는데 컴퓨터만 노려보고 있는 인생은 불쌍하다며.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확실히 아주 오랫동안 자연과 접한 기억이 없다. 계절 변화를 느낀 적도 없고 공기 냄새가 바뀌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 문명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이 있었다. 자연 보호가 필요한 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고 자연과 친해지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인생 낭비라고 생각해왔다. 갑자기 가구라의 뇌리에 그림 한 장이 떠올랐다. 두 손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류가 그린 그림이다. 그는 손을 자주 그렸다. 그 그림들이 차례차례 생각났다. 그건 무슨 손이지? 어떤 의미일까? 지금껏 맛보지 못한 감각이 가구라의 가슴에 퍼졌다. 그립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 그림을 보고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구라의 망막 속에서
그림 속 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 손 그림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 나타나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애니메이션의 원리이다. 바라보고 있으니 그림이던 손이 어느새 진짜 손으로 바뀌었다. 그 손은 점점 더 복잡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는가 싶더니 가구라를 향해 다가왔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옅은 어둠 너머로 어렴풋이 벽이 보였다. 벽에 걸린 둥그런 시계가 새벽 3시가 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가구라는 눈을 깜빡이고 심호흡을 계속했다. 식은땀이 잔뜩 흐르고 있었다. 목덜미를 손등으로 닦으려고 할 때 오른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깜짝 놀라 그쪽을 봤다. 스즈란이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다. 거기서 뭐해? 목소리가 지독하게 갈라져 나왔다. 가구라군을 보고 있었지. 기분 좋게 자기에. 가구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기분이 최악이야. 지독한 꿈을 꾸었어. 그건 그렇고 가구라는 스즈란을 봤다.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꽤나 날카롭게 얘기했는데도 스즈란은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생글생글 웃었다. 아무데도 안 갔어. 그냥 근처를 걸어 다녔지. 말했잖아. 이 주변은 아주 멋지다고. 이런 밤중에? 밤이 돼야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녀가 뭘 말하는지 금방 알았다. 별?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쌍둥이 자리를 그렇게 또렷하게 본 건 처음이야. 가구라군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를 찾아다녔다고 했잖아. 가구라가 일어났다. 아, 어쨌든 무사하니 다행이다. 경찰관은 만나지 않았어? 경찰? 무슨 소리야? 스즈란이 고개를 기울였다. 정말 태평해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1시 앞이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그래.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5분 안에 챙겨. 저게 좋아. 창가 옆에 있는 흔들의자. 가구라는 고개를 크게 저었다. 저런 건 못 가져가.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좋아. 그럼 얼른 나가자. 가구라가 자기 배낭으로 손을 뻗었다. 손전등을 들고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스즈란도 뒤따라왔다. 현관 앞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 다음 길가를 살폈다. 캄캄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쓰겠지만 발밑만 비출 거야. 괜히 빛이 흘러나가면 여기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꼴이니까. 어두워서 걷기 힘들겠지만 내 손 꼭 잡고 발밑 조심하면서 걸어. 알았지? 스즈라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전혀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포장 도로라고는 해도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걷는 건 쉽지 않았다. 손전등이 없으면 단 1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다. 스즈란의 손을 잡고 인도하다 보니 걷기가 더 어렵다. 저기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해? 스즈란이 불안한 듯 물었다. 저 앞쪽에 바이크를 숨겨놨어. 거기까지만 고생해. 왜 집까지 안 타고 온 거야? 밤중에 엔진 소리가 울리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헤드라이트 빛이 경찰에게 보일 수도 있고. 스즈란이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 맞다. 왜? 좋은 은신처를 발견했어. 이 근처일 거야. 거기서 밤을 새자. 은신처? 어딘데? 교회야. 교회? 왜 이런 산속에 교회가 있지? 그건 나도 몰라. 어디든 신자는 있을 테니까. 그거 알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는 기독교인이 지하에 만든 교회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대.
그런 말은 들은 적 있지만 네가 말한 교회가 지하에 있는 건 아니지.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알아차리면 신고할 거야. 그게 말이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아. 유리가 깨져 있고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아. 폐허인 것 같아. 폐허라고 해도 안은 아주 예뻐. 나쁜 느낌이 전혀 없어. 가구라는 손전등을 비춘 발밑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바이크를 숨겨둔 곳까지는 아직 조금 더 걸어야만 한다. 도착한데도 이 시간대에 도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가구라가 밤중에 움직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심야, 모두 잠들어 고요한 마을에 시끄러운 바이크 소리를 울리는 일은 자멸 행위에 가깝다. 그 교회 가까워? 가까워. 저 근처야. 스즈란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저런데 교회 같은 게 있을까 싶었지만 가구라는 걷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여러 번 온 데다 주변도 걸어 다녀봤지만 그런 건물을 본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스즈란의 말은 사실이었다. 2, 3분 걷자 나무에 둘러싸이듯 세워진 작은 교회가 나타났다. 지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다. 봐, 거짓말 아니지. 스즈란이 한껏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 사람이 안 살아? 부서진 문을 지나 짧은 통로를 따라 정면 현관으로 다가갔다. 녹슨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자 나지막하게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정말 잠겨있지 않았다. 가구라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손전등으로 실내를 비췄다. 긴 의자가 늘어서 있고 안쪽에는 제단이 있었다. 정면 벽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걸렸고 그 주위를 둘러싸듯 식물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정말 폐허 같네. 그다지 망가지지 않은 걸 보니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야. 느낌 괜찮지? 스즈라는 옆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았다. 가구라군도 좀 앉아. 그렇게 더럽지 않아. 가구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의자에 앉았다. 왜 그렇게 떨어져 앉아? 왜라니?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럼 이리 와. 몸을 붙여야 따뜻해. 알았어. 가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즈란 옆에 앉았다. 조금 간격을 두었는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봐, 따뜻하지? 그러네. 하고 가구라가 대답했다. 그녀의 천진난만함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밖에서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손전등을 껐다. 갑자기 새까만 어둠이 둘을 감쌌다. 스즈란이 더욱 몸을 바싹 붙였다. 가구라의 오른팔에 자기 팔을 감고 손을 잡았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다. 괜찮아. 가구라가 말했다. 너는 내가 꼭 지킬게. 응,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건 나도 잘 알아. 가구라는 눈을 감았다. 졸려서가 아니었다. 눈을 떠도 어차피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었다. 시야가 차단된 탓인지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었다. 먼지 냄새가 강해진 것 같고 희미하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벌레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스즈란의 온기도. 자연과의 동화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가구라는 생각했다. 평소에는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위에서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보이는데 보지 못한 것, 들리지만 듣지 못한 것, 만질 수 있지만 만지지 못한 것이 잔뜩 있었으리라. 그러고 보니 스즈란이 류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가 그린 손은 가구라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모른다고. 그 그림이 보고 싶었다. 지금이라면 그림의 의미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산 비둘기 소리에 가구라는
정신을 차렸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천천히 눈을 떴다. 유리가 깨진 창문에서 하얀 빛이 들어왔다. 빛 속에서 먼지가 춤추듯 날아다닌다. 가구라는 다시 교회 안을 살펴봤다. 어둠 속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넓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교실만한 크기였다. 손전등으로 비추었을 때는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제단도 태양광 아래에서는 바랜 듯이 보였다. 게다가 가구라는 이 광경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이것과 똑같은 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다. 단순한 데자뷰일까? 잘 잤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봤다. 스즈란이 웃으면서 서 있었다. 안 잤어? 조금 잤어.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에 잠만 자는 건 아깝잖아. 그녀는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밖에서 따온 모양이다. 제단까지 가서 꽃을 올려놓더니 양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었다. 기독교인이야? 가구라가 물었다. 지금은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한 채 그녀가 대답했다. 가구라군도 같이 기도할래? 뭘? 뭐든 좋아. 건강이든 행복이든 아님 세계 평화든. 가구라는 제단으로 다가가 십자가를 올려다봤다. 이제까지 인생에서 한 번도 신에게 빌어본 적 없어. 기도는 신에게 소원을 비는 게 아니야. 스즈란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스스로 정화하는 거지 보답을 구하면 안 돼. 이전에 가구라라면 바로 반론했을 것이다. 종교나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심취한 사람을 바보 취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스즈란이 일어섰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뭔데? 류와 이야기한 적 있어. 언젠가 결혼식을 올리자고. 인적 드문 교회에서 단둘이. 멋지지? 동화 속 세계로군. 가구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뭘 부탁하고 싶은데. 그녀는 싱긋 웃으면서 오른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풀로 엮은 반지 2개가 놓여 있었다. 설마. 스즈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류 대신에 나와 반지를 교환해줘. 내가?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가구라군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 가구라는 콧등을 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우선 가구라군은 이걸 들어. 스즈란이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마주서. 됐어? 시작한다. 제단 정면에서 마주서자 그녀가 작게 헛기침을 했다. 류, 당신은 스즈란을 반려자로 맞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어? 하고 가구라가 놀라 소리를 냈다. 스즈란이 입술을 쭉 내밀었다. 어라니, 서약하는 자리니까 맹세한다고 해야지. 아, 그래? 알았어. 다시 할게. 류, 당신은 스즈란을 반려자로 맞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다음은 가구라군 차례. 똑같이 질문해. 아, 스즈란, 당신은 류를 반여자로 맞아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럼 다음은 반지 교환이야. 우선 신랑이 신부에게. 아까 그 반지를 내 약지에 끼워줘. 그녀가 왼손을 내밀자 가구라는 풀반지를 끼웠다. 다음은 신부가 신랑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왼손 내밀어. 가구라가 시키는 대로 왼손을 내밀 때였다. 창문을 통해 사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구라는 스즈란과 얼굴을 마주봤다.
숨어. 가구라가 스즈란을 안듯 감싸고 재단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긴 이미 사용하지 않을 텐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일단은 봐둬야 해.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어이, 여길 봐. 이곳만 먼지가 없어. 최근에 누가 들어왔나 봐. 그렇다고 수배 중인 인물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 그야 그렇지만 일단 본부에 보고하자. 대화로 보건대 남자들은 역시 경찰인 듯하다. 이윽고 그들이 서둘러 나갔다. 가구라는 재단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상황을 살폈다. 문은 닫혔지만 아직 밖에 있을지 모른다. 그는 배낭을 메고 스즈란의 손을 끌었다. 결혼식은 중지야. 창문으로 나가자. 녹슨 창문을 소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열고 가구라는 밖으로 나왔다. 스즈란도 의외로 재빠르게 뒤를 따랐다. 교회 뒤편은 숲으로 완만한 내리막이었다. 가구라는 스즈란의 손을 잡고 주위를 살피면서 나아갔다. 얼마 후 좁은 길이 나왔다. 낯익은 길이었다. 이 앞쪽 폐가에 바이크를 숨겨뒀어. 서둘러. 가구라는 종종 걸음이 되었다. 스즈라는 굽 높은 샌들을 신었지만 우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길 옆에 공터가 있고 구석에 낡은 가게가 있었다. 특산품 가게였던 것 같은데 간판 글자가 다 떨어져서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가구라는 가게 뒤쪽으로 돌아갔다. 거기에 지푸라기를 덮어 바이크를 숨겨뒀었다. 바이크를 밀면서 가게 앞으로 나와 스즈란 앞에서 올라탔다. 뒤에 타. 멋지다. 설레는데? 뒷자리에 탄 스즈란이 가구라의 몸을 꼭 안았다. 그때였다. 이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전거를 탄 제복 경찰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큰일 났다. 꽉 잡아. 가구라는 시동을 걸고 급히 바이크를 출발시켰다. 경찰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다. 달린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가구라는 엑셀에 더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윽고 앞쪽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검문 중인 모양이었다. 가구라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다. 끊어진 가드레일 사이로 좁은 농로가 뻗어 있었다. 그는 바이크를 돌려 그 길로 들어갔다. 검문 중이던 경찰이 알아차렸는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다. 가구라는 바이크의 속도를 최대한 높였다. 스즈란,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 응, 죽어도 안 놓을게. 스즈란의 가는 팔이 가구라의 몸을 단단히 조였다. 부드러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지는 걸 느끼면서 바이크를 몰았다. 둘의 신체가 바람을 가른다. 사이렌이 조금 멀어진 것 같았다. 게다가 농로는 산길로 이어지며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졌다. 여기라면 경찰차는 들어올 수 없다. 따돌렸다고 안심했을 때였다. 좁은 산길 앞쪽은 급커브였다. 맹렬하게 달리던 가구라는 바이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직후 가구라와 스즈라는 바이크와 함께 공중으로 내던져졌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순간 알 수 없었다. 뺨에 닿는 시트 감촉이 평소의 눅눅함과는 달랐다. 침대는 상당히 딱딱했다. 아사마는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잠버릇이었다. 눈을 깜빡여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누군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다. 살집이 붙은 뒷모습을 보고 기바임을 깨달았다. 맞다. 여기는 호텔이다. 가구라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해 기바와 보레로시에 왔다. 아사마는 몸을 일으켰다. 나이트 테이블에 붙은 알람 시계는 오전 7시 5분 전을 가리켰다.
알람은 7시 정각에 맞춰두었다. 그는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집에서도 종종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체내시계가 정확하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아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신경이 조금도 쉬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기바는 아사마가 잠자리에 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소리로 코를 골고 있다.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다 싶어 아사마는 속으로 혀를 찼다. 더 자도록 두는 게 덜 귀찮을 것 같아서 알람을 껐다. 침대에서 나와 욕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샤워를 했다. 상사보다 먼저 사용하는데 별다른 저항감은 없다. 기바도 별소리 않을 것이다. 젖은 몸 그대로 이를 닦고 속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왔다. 타월로 머리를 닦으면서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이 열린 상태라 옅은 빛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은 날이 흐린 듯 했다. 창 옆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로 옆에 보레로 역사가 있다. 로터리에는 노선 버스가 정차해 있었다. 다음 순간 아사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택시 승강장 옆에 경찰차 3대가 서 있기 때문이었다. 한 대는 외건이었다.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제복 경찰도 보였다. 표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긴박한 분위기를 풍겼다. 계장님, 아사마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러나 기바의 둥근 등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릴 뿐이다. 아사마는 침대로 다가가 상사의 몸을 흔들었다. 계장님, 일어나세요. 기바가 겨우 퉁퉁 부은 눈을 떴다. 왜? 하고 얼빠진 소리를 냈다. 일어나세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기바가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비볐다. 입가에 침 흘린 흔적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고 경찰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가구라를 찾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사마는 답답한 마음에 기바의 두 팔을 잡았다. 일단 좀 보세요. 아파. 잡아당기지 좀 마라. 기바를 창가에 세우고 아사마는 레이스 커튼을 활짝 열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구라를 잡으려는 거라면 저렇게 경찰차를 세워놓겠어요? 여기 경찰이 있다고 선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기바의 가는 눈이 크게 벌어졌다. 그러고 보니 그렇군. 아사마는 의자에 걸쳐둔 바지로 손을 뻗었다. 보레로 경찰서에 가보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잠깐만 소변 좀 보고 그리고 샤워도 좀 하고 싶어. 10분 안에 준비하세요. 안 되면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소리 좀 지르지 마. 기바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욕실로 향했다. 실제로 약 10분 후 둘은 방을 나왔다. 역 앞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타고 보레로 경찰서로 향했다. 손님, 경찰이신가요? 흰머리가 성성한 운전사가 물었다. 아사마는 옆자리에 앉은 기바를 슬쩍 본 후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하고 운전석을 향해 말했다. 아, 그래요? 그거 큰일이군요. 우리가 경찰이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조금 전 회사에서 배낭 매는 사람을 보면 알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경찰에서 협력을 요청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인가 싶어서. 아사마와 기바는 마주 보았다. 현경이 택시 회사의 협력을 요청했다는 건 가구라가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도주 중이라고 판단했다는 소리다. 그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글쎄요, 6시쯤 아니었을까. 아사마는 손목시계를 봤다. 아직 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보레로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젠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린 채 수많은 수사원이 서둘러 드나들고 있었다. 계장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다마하라가 잔뜩 상기된 채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두 분은 숙소에서 대기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사마는 다마하라를 무시하고 중앙에 있는 회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기타민의 일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책상을 둘러싸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본부장님, 아사마가 기타미네의 옆 얼굴에 대고 말했다. 가구라는 찾으셨습니까? 기타미네가 짜증이 드러나는 얼굴로 돌아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사마가 아니라 다마하라에게 멈췄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대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사마가 다시 기타미네를 불렀다. 본부장님, 알려주십시오. 가구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도주 중입니까? 하지만 기타미네는 아사마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어제 말했을 텐데 발견의 신병을 확보하면 자네들에게 넘기겠다고. 그때까지는 얌전하게 있어.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건 잘 알겠으니 상황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봐, 누가 좀... 기타미네가 소리쳤다. 옆에 있던 부하 2~3명이 아사마 일행 앞을 가로막았다. 그중 하나가 말했다. 숙소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아사마는 입술을 깨물고 옆에 있는 기바를 봤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절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기바가 물었다. 부하들이 기타미네를 보았다. 하지만 기타미네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기바가 아사마를 보고 말했다. 아무래도 그냥 있는 건 괜찮은 모양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사마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 쪽에 놓인 파이프 의자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앉았다. 기바도 나란히 옆에 앉았다. 자, 하던 일들 계속하십시오. 당혹스러워하는 기타미네의 부하들에게 아사마가 말했다. 그때였다. 전화를 받던 제복 경찰이 기타미네를 불렀다. 본부장님, 잠복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집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뭐? 기타미네의 표정이 더 험악해졌다. 제복 경찰에게서 수화기를 빼앗아들더니 기타미네다. 틀림없나? 하고 호통치듯 물었다. 그래? 장소는 어디야? 아니, 잠깐 기다려. 어이, 누가 지도 좀 가져와. 기타미네 앞에 지도가 펼쳐졌다. 10명 이상의 부하가 그를 둘러쌌다. 아사마도 보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쫓아내겠다는 듯 위협적인 눈초리를 보냈다. 알았다. 출입구 중심으로 보초를 세우고 절대 안에는 들어가지 마. 너희도 들어가지 말고. 알았나? 기타미네는 그렇게 내뱉고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보초와 주변 탐문이 필요하니 지원 몇 명 더 보내 하고 명령했다. 곧 수사원 몇 명이 모여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방에서 나갔다. 기타미네는 다시 회의 테이블 옆에 서서 지도를 가리키며 부하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사마 일행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다마하라가 회의실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사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쫓았다. 다마하라 형사님, 복도로 나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잠깐만요. 뭐죠? 저는 아무것도. 다마하라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사마는 그의 어깨를 잡고 계단까지 데려갔다. 알려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아시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단 형사에 불과합니다. 다마하라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가구라는 아직 이 마을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쳤습니까? 다마하라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이른 아침 가구라로 보이는 인물이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걸 검문 중인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바로 경찰차로 추적했지만 폭이 좁은 길로 도망가 놓쳤다고 합니다. 가구라가 틀림없습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의 행방은 전혀 모르시겠군요. 다마라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기타미네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험악해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발견했는데 잡지 못했다면 큰 실수다. 자세한 상황을 아사마 일행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정도 알만하다. 가구라가 숨어있던 장소가 밝혀진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그런 건 저희도 모릅니다. 애당초 가구라라는 사람이 왜 보레로시에 왔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본부장님이 전화로 하신 말씀 들으셨죠? 발견했는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라뇨? 누구에게 말입니까? 경찰청요? 모릅니다. 저처럼 말단에게 더는 묻지 마세요. 다마하라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아사마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그를 놓아주었다. 회의실에 돌아와 기바에게 사정을 말했다. 도망쳤다고? 성가시게 됐네. 기바는 남의 일처럼 중얼거렸다. 숨어있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뭔가 있는 걸까요? 아마 그렇겠지. 가구라가 이 마을에 온 이유도 그 뭔가 때문이 아닐까? 속삭이듯 전한 기바의 말에 아사마도 동감했다. 그 후 기타민의 일행의 움직임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찰들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기타미네에게 어떤 보고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2시간 이상이 지났을 무렵 마음에 걸리는 대화가 아사마의 귀에 들렸다. 누군가가 보레로 역에 도착해 이 경찰서로 오고 있다는 말이었다. 기타미네의 말투로 보건대 아무래도 중요한 손님인 것 같았다. 내빈실에서 만나겠다. 도착하면 거기로 안내해. 기타미네가 부하에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형사부장과 경비부장도 그 뒤를 따랐다. 아사마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눈에 띄지 않도록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내빈실로 다가가 전화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상황을 살폈다. 얼마 후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알리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남자 몇 명이 내린다. 아사마는 귀에 휴대전화를 대고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물론 곁눈질로 내빈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척하는 일도 바로 그만두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 중에 아주 잘 아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도 아사마를 알아본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 안녕하세요. 시간은 일부러 느긋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수고하십니다. 놀랐네요. 누가 오나 했더니. 기대에 어긋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구라는 아직 못 찾은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서지 말라고 해서요. 잡는 건 시간 문제겠죠. 느긋하게 기다리시죠. 어떨까요? 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가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가구라는 살인사건 주요 참고인이니까 수사 일과에서 연행하는 게 맞죠. 우리가 온 건 다른 용건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떤 용건입니까? 아사마가 물었을 때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시가에게 말을 걸었다. 소장님, 이제 가보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일행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가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무표정한 얼굴로 아사마를 보았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신들은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휙 몸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가구라에게 용건이 없다면 목적은 그 녀석이 숨어있던 장소겠네요. 현경 수사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곳에서 도대체 무얼 조사할 생각입니까? 시가가 걸음을 멈췄다. 여러모로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당신도 알겠죠. 말단 형사가 참견해봐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시간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하더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내빈실로 사라졌다. 눈을 뜨자 회색 벽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릿해 잘 모르겠다. 오른손으로 눈을 비볐다. 손이 젖어 있다. 눈에서 손을 떼고 깜빡여 보았다. 드디어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신이 똑바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벽이라고 생각한 곳은 사실 천장이었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별로 춥지 않았다. 뭔가가 몸을 감싸고 있다. 아니, 덮고 있다고 해야 할까? 가구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몸을 덮은 것은 종이 박스였다. 어디에 쓰던 박스를 편 모양이다. 몸을 더 일으키려고 하자 기침이 나왔다. 동시에 격렬한 통증이 등을 스쳤다. 드디어 정신이 들었나 보네. 옆에서 남자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농부 작업복 같은 옷을 입은 마른 중년 남자가 가구라의 배낭을 들고 있었다. 그 배낭도 젖어 있다. 당신 누구야? 가구라가 누운 채 물었다. 남자는 백발 섞인 머리를 긁적였다. 생명의 은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적어도 누구십니까 정도는 해야지. 은인? 가구라는 기억을 더듬었다. 경찰차에 쫓겨 바이크를 타고 도주한 것까지는 기억난다. 그리고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일도 생각났다. 맞아. 강에 떨어졌었어. 어디서 떨어진 거야? 낚시하려다가 강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떨어진 장소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 선생님께서 구해주셨습니까? 나야 뭐 여기로 들여온 것밖에는 없지만. 남자는 코 밑을 문질렀다. 가구라는 주위를 휙 둘러봤다. 방은 다다미 석장 정도 넓이이고 가마니 같은 게 구석에 쌓여 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구라가 물었다. 장골새, 수확물을 보관하지. 수확? 그럼 농가와는 좀 다르지만 별 상관없겠지.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말이야. 가구라는 통증을 참으면서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타박상이 심하다. 관절도 아프다. 하지만 골절 같은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다. 괜찮나? 스스로 헤엄친 걸 보면 크게 다친 것 같진 않네만. 헤엄요? 자네 입으로 그랬다고 말했어. 발견했을 때 몽롱하긴 했지만 의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큰 소리로 물었더니 더는 헤엄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뻗었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신이 없었을 테지. 가구라는 기억의 조각을 모아보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보아도 헤엄친 기억은 없었다. 그 대신 중요한 일이 떠올랐다. 여자아이는 없었습니까? 여자아이?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아이입니다.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이고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적어도 자네 옆에는 없었네. 함께 있었나? 가구라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온몸이 아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얼굴을 찌푸리고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 조금 더 누워있는 게 나을 걸세. 가구라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어디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네요. 글쎄, 자네처럼 헤엄을 쳤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혹시 스즈란이 죽은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일으킨 공포 때문이었다. 그때 미닫이 문이 열리고
온 얼굴이 수염으로 뒤덮인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이! 하고 백발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백발 남자는 가구라 옆에 배낭을 놓고 나갔다. 하지만 바로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곤대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가구라는 배낭을 끌어당겼다. 젖긴 했어도 갈아입을 옷과 생활용품, 현금 등은 무사했다. 휴대전화도 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대로는 시라토리 리사와 연락을 취할 수 없다. 백발 남자가 돌아와 가구라 옆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자네 경찰이 찾는 사람인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자 남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역시 그랬구만. 귀찮게 됐어. 부탁드립니다. 경찰에는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가구라의 말을 막듯 남자가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었다. 그런 말은 됐네. 자네가 어떤 사건의 범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는 경찰과 얽히기 싫다는 거지. 그 녀석들이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여기는 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상한 곳은 아니네. 우리가 사는 곳이지. 다만 보레로에서도 아주 벽지야. 마을까진 오솔길 하나뿐 교통수단도 없어. 자네처럼 강에 뛰어들지 않는 한 보통은 올 수 없는 곳이지. 그런 곳에서 뭘 하십니까? 남자는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으로 뒤덮인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특별한 일은 아니야. 인간 본래의 생활을 하지. 밭을 갈고 채소를 키우고 또 강에서 낚시하고. 기본은 자급자족이지. 그래도 돈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가끔 마을에 채소를 팔러 나가. 채소 절임이나 훈제는 인기가 꽤 많아. 자연주의자입니까? 가구라의 말에 남자는 몸을 흔들며 웃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모인 거지. 원래는 전부 도시 사람이었어. 나도 이래봬도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네? 가구라는 다시 남자를 봤다.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거칠고 흰머리인 탓에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50살 전후일 수도 있겠다. 그나저나 큰일이네. 동료들은 자네를 빨리 내쫓으래. 만일 경찰이 와서 자네를 발견하면 성가셔지니까. 하지만 지금 몸으로 바로 움직이는 건 무리고. 아닙니다. 폐를 끼치고 싶진 않습니다. 뼈는 괜찮은 것 같으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하지 말게. 여기를 나가자마자 잡혀도 곤란해. 자네를 숨겨줬다고 경찰은 이곳을 조사할 테니까 말이야. 경찰을 상당히 싫어하시네요. 관리당하는 게 싫어. 녀석들, 우리 지문을 찍어갈지도 몰라. 잘못하면 DNA 데이터도 모으려 들겠지. 그건 정말 싫거든. 그렇게 관리당하기 싫어서 도시를 떠나왔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하는 말을 듣고 가구라는 시선을 떨구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관리사회의 중추에 속해 있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좋았어 하고 낮게 읊조렸다. 밤까지 여기에 있게.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지. 최대한 먼 곳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놔주겠네. 경찰에 잡히고 싶진 않을 테니 힘껏 도망쳐 주게나.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는 거야. 어떤가? 도망치게 해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곤란해. 어때? 나쁘지는 않지? 가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다만 말이야. 남자가 검지를 세웠다. 앞으로 어디서 붙잡히더라도 절대로 우리 얘기는 경찰에 하지 말아줘. 그것만 약속해 주겠나?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알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탁하네. 만약 약속을 깨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아. 자네를 숨겨준 게 아니라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할 거야. 그러면 죄가 더 무거워지겠지. 괜찮습니다. 약속은 꼭 지킵니다. 그럼 됐네. 라고 대답하고 남자가 일어났다.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가구라가 물었다. 부르는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남자는 출입구에 서서 어깨를 으쓱이고 대답했다. 그럼 치쿠시라 불러. 치쿠시요? 성이십니까? 아니야. 아까 말했지? 전직 건축사라고 말이야. 건축사의 일본어인 겐치쿠시였으니까 치쿠시. 이곳에서 본명을 쓰는 놈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창고를 나갔다. 손목시계는 멀쩡해서 시간을 알 수 있었다. 몸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었다. 젖은 옷은 불쾌하고 땅에 종이박스만 깐 침상은 딱딱해서 좀처럼 숙면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일단 머물 곳을 얻은 건 행운이었다. 게다가 치쿠시는 음식도 마련해 주었다. 맛이 강하지 않은 된장죽에 당근과 무 절임뿐인 소박한 식단이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가구라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성찬이었다. 마지막 밥알 하나까지 다 먹은 다음에야 가구라는 양산품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식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집어 보니 바닥에 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게 왜? 옆에서 소리가 났다. 치쿠시가 들어오던 참이었다.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치쿠시는 하고 콧소리를 냈다. 날쎄, 곁눈질로 배워 따라해 본 거야.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자세히 보지 말게. 여기서 만드셨어요? 그래, 동료 중에 전문가가 있네. 제대로 된 가마도 있고. 굉장하군요. 자네 도예에 관심이 있나? 아버지께서 도예 가셨습니다. 그거 기막힌 우연이네. 그럼 좀 더 제대로 된 물건을 보여줄까? 여기서 사용하는 식기는 모두 다 직접 만든 걸세.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구라가 대답했다. 도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었다. 치쿠시가 종이 봉투를 놓았다. 그 전에 옷 좀 갈아입게. 배낭에 있던 옷을 말려왔어.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신발은 이걸로 괜찮을까? 낡았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치쿠시가 종이 봉투에서 아주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가구라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는 인사를 했다. 치쿠시를 따라 창고를 나왔다. 눈앞에는 밭이 펼쳐져 있다. 밭을 둘러싸듯 목조 오두막이 몇 채 세워져 있고 주위는 울창한 숲이었다. 이곳이라면 분명히 마을과는 격리되어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곳에도 불악이 있었다고 해. 하지만 과소화가 진행돼서 사람이 사라졌다더군. 거기에 우리가 와서 살기 시작했고. 걸으면서 치쿠시가 설명했다.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든 직접 해야 하네. 모두 힘을 합하면 집 같은 건 금방 지어. 하지만 태풍이 오면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무를 엮어놓은 듯한 오두막을 보고 가구라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다.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 별거 아니네. 한 오두막 앞에서 덩치 큰 남자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굵은 두 팔에는 전갈 문신이 새겨져 있다. 사소리 하고 치쿠시가 그 남자를 불렀다.
전갈 문신 때문에 사소리, 즉 전갈의 일본어로 부르는 모양이다. 이 젊은이에게 도자기 좀 보여줘도 되겠나? 마음대로 해. 사소리라고 불린 남자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치쿠시는 오두막 문을 열었다. 작업대와 구석에 있는 물레가 보였다. 벽에 설치된 선반에는 크고 작은 도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놓여 있었다. 대단하네 하고 가구라는 중얼거렸다. 저 남자는 말일세. 옛날에는 조직폭력배가 경영하는 바에서 바텐더로 일했다는군. 그 가게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거래했다네. 주소, 성명, 연령, 직업, 학력, 본적, 가족 구성 그런 것들이 점점 그쪽 세계에서 유통되었다나. 공무원은 자기들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정보를 모으려 들지. 하지만 그렇게 모은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 결국 나쁜 놈들 손에 넘어가 서민만 고통받을 뿐이지.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 그 사회에서 사는 게 싫어졌다고 하더구먼. 그래서 이런 데서 도예를. 흙을 만지고 있으면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네. 예전의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이야. 가구라는 선반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적토에 하얀 화장토를 입히는 고비키라는 기법을 사용했다. 딱 알맞은 거친 느낌이 오히려 부드러움을 잘 드러낸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대단하지. 하지만 사소리는 작품의 완성도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하네.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마음이요? 그걸 어떻게 담습니까? 마음을 비워야지. 갑자기 뒤쪽에서 소리가 났다. 사소리가 출입구에 서 있었다. 장작은 다 뺐어? 치쿠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소리가 안으로 들어왔다. 좋은 물건을 만들겠다거나 누구 것을 베끼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마음은 반드시 손으로 전달돼. 그 손이 흙의 형태를 만들지. 손이. 가구라는 찻잔을 선반에 돌려놓고 다른 작품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류가 그린 손이다. 숨을 삼켰다. 불현듯 손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의식이 급속도로 멀어짐을 느꼈다. 눈을 뜨자 마룻방에 누워 있었다. 누가 담요를 덮어준 모양이다. 둘러보니 치쿠시의 창고는 아니었다. 옅은 어둠 너머로 판자를 끼워 맞춘 천장이 보였다. 윙, 윙, 뭔가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눈을 뜬 것 같았다. 가구라는 몸을 일으켰다. 큰 숨을 한번 내뱉었다. 아, 그렇다. 기억이 돌아왔다. 치쿠시와 사소리가 한창 도기를 보여주던 중에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왜 쓰러졌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옆에 나무로 만든 미닫이 문이 있다. 소리는 그 너머에서 들려온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가 멈췄다. 가구라는 살짝 문을 열어보았다. 정신은 차렸나? 사소리가 말했다. 그는 램프 및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물레가 있고 그 위에 성형 중인 흙이 놓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가구라가 대답했다. 얘기하면서도 한심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일세. 머리를 다쳤나 싶어 신경 쓰였는데 자네를 병원에 데려가면 성가신 일이 벌어질 테니까. 정말 폐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떠나주게. 그럴 생각입니다. 치쿠시 씨가 밤이 깊어지면 데리고 나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아. 그 사람은 지금 준비 중이네. 사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전동이 아닌 모양이다. 그는 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페달을 밟아 턴테이블을 돌리는 방식이다.
미닫이문 바로 아래 치쿠시에게서 받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가구라는 신발을 신은 다음 천천히 사소리에게 다가갔다. 발물레는 처음 봤습니다. 사소리가 하고 콧소리를 냈다. 그렇겠지. 이건 메이지 시대 거야. 망가진 걸 내가 고쳤지. 여기 있는 도기를 전부 이걸로 만드신 겁니까? 그래. 옛날에는 전동 물레 같은 건 없었어. 전부 이렇게 만들었지. 흙을 회전시키는 속도와 강도를 발로 느끼면서 돌린다. 그게 원래 물레야. 사소리는 천천히 양손을 흙에 댔다. 왼손은 바깥쪽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안쪽부터 넓혀간다. 아직 세로로 긴 모양이지만 둥근 공기를 완성할 생각인 모양이다. 갑자기 류가 그린 그림이 가구라의 뇌리에 떠올랐다. 다양한 손그림이 한 컷씩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처럼 쏙쏙 나타난다. 정신을 잃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가구라는 움직이는 그림을 떠올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것은 아버지의 손이다. 흙을 만져 작품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의 아버지의 손. 류는 그 손의 움직임을 캔버스 위에서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마음은 반드시 손에 전해진다. 가구라의 중얼거림이 들렸는지 사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마음은 반드시 손에 전해진다. 그 손이 흙의 형태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랬지. 내 신념일세. 손끝만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해야 의미 없어. 설령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도기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게 다야. 도기는 거울일세.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잡념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멋진 작품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소리는 얘기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는지 코를 훌쩍이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릇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류는 아버지의 손을 봤구나 하고 가구라는 생각했다. 그 손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품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결정이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 작품 형태만을 모방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 예술은 작가가 의식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반대이다. 예술은 작가를 조종해 작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작가는 노예다. 아버지인 가구라 쇼고가 한 말이다. 그런 경지에 올랐으면서도 아버지는 컴퓨터로 만든 위작을 알아내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해 목숨을 끊었다. 그 죽음과 맞닥뜨린 가구라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어차피 인간의 마음이란 한심한 거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데이터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버지의 작품도 결국 데이터의 집적에 불과하다며 실망했다. 그러나 류는 가구라가 잃어버린 무엇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최대 보물로 여겼다. 그래서 손을 계속 그려온 것이다. 아마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손이라는 걸,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걸 가구라에게 알리려고 했으리라. 어떤 예술작품이든 데이터와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가구라 쇼고의 작품은 컴퓨터와 로봇으로 재현해냈다. 하지만 거기에 대단한 의미는 없다. 작품도 데이터에 불과하다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갑자기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재확인하는 기쁨이었고 그렇기에 당시 아버지를 도울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는 후회의 마음이었다. 류처럼 아버지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손을 계속 봤다면 컴퓨터와의 싸움에 진 것 정도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왜 그러지? 사소리가 일손을 멈추고 가구라에게 물었다. 가구라는 황급히 눈을 문질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이 틀렸던 것 같다. 유전자는 인생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론이었다. 인간의 마음도 유전자라는 초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다. 지금 그 생각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로부터 꼬박 1시간이 흘렀을 때 치쿠시가 왔다. 시계바늘이 1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구 좀 했어. 조금 좁지만 경찰에게 들키지 않으려거든 참아주게나. 치쿠시가 가구라를 보고 말했다. 연구요? 보면 알 걸세. 치쿠시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소형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짐칸에는 드럼통 말고도 목재와 금속 폐자재 따위가 실려 있었다. 검문에 걸리면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가져가는 중이라고 대답할 걸세. 허가증도 있으니 의심하진 않겠지. 시청 공무원은 이 지역 쓰레기 처리를 방기하고 있네.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야. 치쿠시가 짐칸에 올라 드럼통 윗부분을 잡고 돌렸다. 그러자 뚜껑이 쉽게 열렸다. 돌리기만 해서는 안 열리게 해놨네. 설마 안에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 못하겠지. 치쿠시가 씩 웃었다. 그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불평할 자격이 있나? 아닙니다.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가구라는 짐칸에 올라 치쿠시 옆에 서서 드럼통 안을 들여다봤다. 등유 냄새가 살짝 난다고 이야기하자 그럴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번 헹궜는데 냄새가 없어지질 않는구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지는 말게. 마찰로 불꽃이라도 튀면 큰일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가구라는 조심스럽게 드럼통 안으로 들어갔다. 치쿠시가 뚜껑을 집어들었을 때 사소리가 녹슨 자전거를 밀며 나왔다. 그러고는 소형 트럭 뒤로 오더니 자전거를 짐칸에 실었다. 뭐 하자는 거야? 치쿠시가 물었다. 이 녀석도 가지고 가. 밤중에 걷다가는 언제 검문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아침까지는 어디 숨어 있을 생각입니다. 사소리가 고개를 저었다. 최대한 멀리 달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해. 기차나 비행기는 이용 못하지. 히치하이킹 같은 건 시도 안 하는 게 좋아. 치쿠시가 가구라를 봤다. 자네 자전거는 탈 줄 아나? 네, 일단은. 그럼 타고 가게. 자전거가 있으면 그렇게 먼 곳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될 테니. 가구라는 사소리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소리는 대답 없이 집 안으로 사라졌다. 가구라가 드럼통 안에 들어가자 치쿠시가 뚜껑을 닫았다. 완전한 어둠이 가구라를 감쌌다. 얼마 후 엔진 진동이 몸으로 전해졌다. 차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격렬한 상하 흔들림으로 실감했다. 치쿠시는 안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엉덩이가 마음대로 튕겨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윽고 흔들림이 줄어들었다. 산길에서 포장도로로 나온 모양이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짐작되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달린 듯한데 그 정도로 오래된 건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그 후의 일이다. 다테시나 남매의 집에서는 모굴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시라토리 리사에게 연락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유일한 연락수단인 휴대전화가 망가졌으니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번호는 메모해 두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아니, 가장 걱정되는 일이다. 바로 스즈란이다.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강에 떨어졌지만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 누군가 도와줬을까? 아니라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가구라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왜 자기 앞에 나타났는지도 불분명하다. 사실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격렬한 초조감과 상실감이 밀려와 온몸이 떨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류 대신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일까? 몸이 크게 흔들리며 어깨가 드럼통에 부딪혔다. 가구라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무래도 살짝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흔들림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희미하게 진동음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시동을 끈 건 아니었다. 자동차가 멈추면서 몸이 흔들린 듯한데 문제는 왜 멈추었느냐는 것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는 거라면 좋을 텐데. 누군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람은 치쿠시였다. 이 시간대에 우연히 지인을 만났을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짐칸 뒷부분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가구라는 온몸이 굳었다. 아무래도 검문에 걸린 모양이다. 경찰이 짐칸에 올라온 것 같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의심받을 것이다. 쿵쿵 드럼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온몸에서 땀이 솟았다. 시간이 너무도 길고 무섭게만 느껴졌다. 경찰인 듯한 인물은 한없이 드럼통 주변을 걸어다녔다. 가구라가 안에 숨은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공포의 시간도 마침내 끝을 맞이했다. 발소리가 사라지더니 이내 자동차가 출발했기 때문이다. 가구라는 등유 냄새를 한껏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었다. 시간 감각이 뒤틀린 데다 가끔씩 졸았던 탓에 출발하고 얼마나 달렸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1시간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출발 전에 용변을 봤는데 슬슬 요의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져 좁은 드럼통 안에서 움찔움찔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자동차가 멈춰섰다. 이번에는 시동도 꺼졌다. 잠시 후 다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쿵쿵 드럼통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가구라는 숨을 죽였다. 갑자기 주위가 밝아졌다.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가구라는 고개를 들었다. 뚜껑이 열렸다. 치쿠시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고했네. 도착했어. 가구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다. 관절이 조금 아프다. 치쿠시의 도움을 받아 드럼통에서 나왔다. 밝아졌다고 느낀 것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있던 탓일 뿐. 실제로는 아직 심야였다. 검문에 걸렸던 것 같은데요. 치쿠시가 그랬다고 대답했다. 의욕 없는 경찰이라 다행이었지. 짐칸을 조사조차 안 하더구만. 안 했다고요? 하지만 누가 드럼통을 두드렸습니다. 치쿠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나였네. 검문으로 멈춘 김에 짐이 잘 있나 확인해봤지. 그러셨군요. 가구라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는 평원 끝에 화려한 장식을 한 건물이 몇 채 세워져 있다. 지방에는 아직 저런 러브호텔 거리가 많다. 저기까지 가면 바로 간선도로가 나와. 치쿠시가 말했다. 조심하게. 이 시간대에는 트럭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거든. 알겠습니다. 치쿠시의 도움을 받아 사소리의 자전거를 짐칸에서 내렸다. 잔뜩 녹슬었지만 타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고 타이어의 공기도 충분했다. 이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계속 그저 죽어라 도망칠 건가?
치쿠시가 물었다. 가구라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혹을 풀 겁니다. 동시에 진실도 밝힐 생각입니다. 그래,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네만 아무래도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군. 조심하고 힘내게나. 고맙습니다.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마을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은 잘 부탁하네. 치쿠시가 수영 트럭에 탔다. 시동을 건 후 창문을 열었다. 그럼 조심하게. 치쿠시 씨도 건강하세요. 치쿠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구라를 봤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닐세. 그냥 자네와는 어디선가 또 볼 것만 같아서. 가구라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만나면 좋죠. 그때까지는 서로 몸조심하자고. 치쿠시가 차를 출발시켰다. 가구라는 좁은 길을 따라 멀어져가는 소형 트럭을 지켜봤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사마는 기바와 함께 플랫폼에서 상행선 열차를 기다렸다. 갈아입을 옷이 든 여행 가방 말고도 허무함이라는 짐도 있었다. 여기 온 뒤로 일다운 일은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그다지 피곤하진 않았지만 몸은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다. 오늘 아침 나색에서 도쿄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사마와 기바는 이미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마하라에게 가구라가 바이크를 타고 도망쳤다는 얘기를 들은 게 사흘 전이다. 그 후 기타민의 현경 본부장이 지휘하는 K 관련 특별 수색 대책실은 가구라를 잡기는커녕 목격 정보조차 얻지 못했다. 성과가 없다는 사실은 보레로 경찰서에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었다. 기타미네가 초조해하며 부하를 질책하는 광경은 지난 4일 동안 변함이 없었다. 가구라가 현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은 명백했다. 기타미네는 자기 실수를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아 인근 현경에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결국 체념하고 서둘러 각 현경 본부장에게 연락했다. 이틀이면 검문을 피해 도보로 이동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다. 당연히 어제 온종일 실시한 일제 검문에서도 가구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보레로시에 더 남아있어 봐야 가구라를 연행할 가능성은 제로이므로 빨리 도쿄로 돌아와라. 나스의 지시는 이런 뜻이었다. 그건 그렇고 가구라 녀석 잘도 도망쳤네. 도대체 어떤 루트를 이용한 거지? 기바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마 도보겠죠. 바이크로 도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지만 계속 타고 다녔다면 반드시 어딘가 검문에서 걸렸을 겁니다. 목격 정보도 없는 걸 보면 경찰차를 따돌린 후 바이크는 버렸겠죠.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못했을 테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비했으니 놓쳤다고 생각하긴 힘듭니다. 가구라도 충분히 경계했겠죠. 그건 그렇고 은신처가 드러난 건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아사마가 말했다. 도쿄역에서 기차표를 살 때만 해도 거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목적지가 시가 일행에게 발각됐죠. 그런데 수색이 시작되자마자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경찰의 움직임을 파악한 게 틀림없는 타이밍입니다. 처음 가구라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감식 카메라를 조작한 혐의로 녀석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가고 자택과 병원으로도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녀석은 한 발 먼저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병원 감식 카메라 영상을 보니 바로 앞까지 왔다가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 움직임을 읽은 것처럼요. 맨션을 나갈 때 영상도 봤는데 그때는 도주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행동을 바꾼 겁니다. 기바가 신음했다. 대체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가구라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경찰 수사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구라에게 연락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기바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사마에게는 짐작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수사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 후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가구라와 개인적인 연관도 있다. 조건이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도쿄로 돌아간 다음 직접 알아낼 생각이었다.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내리는 승객이 적다. 기바를 따라 아사마도 탔다. 자유석 차량은 반쯤 차 있었다. 3인석이 비어 있어서 가운데 자리를 비우고 둘이 앉았다. 사람이 많아지면 옮기면 된다. 그런데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동행? 가구라의 동행 말입니다. 왜 녀석은 도쿄역에서 자기 표를 산 다음에 옆 좌석 차표도 샀잖아요. 그래서 동행이 있다고 추정했는데 현경은 그에 대해 조사한 움직임이 없어요. 단서가 없었나 보지. 하지만 열차 내 목격 정보 정도는 모았겠죠. 예를 들어 차장에게 묻는다든가. 글쎄, 요즘은 차장이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으니 기억 못한 게 아닐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았어. 문의해보지. 그 정도는 알려줄 테지. 기바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일어나 연결 통로로 나갔다. 아사마는 멍하니 창 밖을 봤다. 방음벽에 가로막혀 경치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좋았다. 가구라에게 동행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일까? 도쿄역 감시 카메라 영상만으로 판단하면 처음에 가구라는 보레로시에 혼자 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동행이 생긴 느낌이었다. 도대체 누가 그의 앞에 나타났을까? 기바가 연결 통로에서 돌아왔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바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목격자가 한 명 있다는군. 객차에서 식음료를 파는 여성 판매원인데 가구라가 도시락을 샀나 봐. 일단 현경 수사원이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역시 그랬군요. 그래서 그 여성은 뭐라고 했답니까? 아니 그게 말이지. 기바가 머리를 긁었다. 뭐 하나 잡히는 게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 동행에 대해서도 몰라. 그게 뭡니까? 어떤 신참이 사정을 들으러 간 거죠? 아니, 듣기로는 상당한 베테랑이 다녀온 모양이던걸. 일단 판매원의 연락처는 받아뒀어. 도쿄역 내에 사무실이 있다더구만. 기바는 메모장을 찢어 아사마에게 건넸다. 그것 잘 됐네요. 도쿄역에 도착하면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메모를 받으며 이번에는 아사마가 휴대전화를 들고 일어났다. 약 2시간 후 두 사람은 도쿄역 플랫폼에 내렸다. 오후 3시를 막 넘어서고 있었다. 문제의 판매원은 현재 근무 중이라 4시가 넘어야 도쿄역에 돌아온다고 했다. 경시청에 가봐야 한다는 기바와 헤어져 아사마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물론 커피가 목적은 아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도쿠라에게 걸었다. 내내 기바와 함께 있어서 연락하기가 힘들었다. 도쿄로 돌아오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쿠라가 태평하게 말했다. 놀려? 그런 촌구석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 같더군요. 과장님이랑 윗분들 신경이 꽤나 날카로워요. 곧 계장님이 거기 도착할 거야.
뭐 보고를 듣는다고 과장님 혈압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나저나 하이든에 대해서는 뭐 좀 알아냈어? 도쿠라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유감스럽게도 수학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타이거 전기가 당분간 하이덴 판매를 자숙한다는 것 정도죠. 저희가 탐문을 다니니까 귀찮은 사건에 얽힌 줄 알고 경계하는 게 아닐까요? 덕분에 덴토리에 빠진 녀석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하이덴이 굉장하다는 소문만 잔뜩 퍼져 있으니까요. 그렇군. 아니, 잠깐만. 아사마가 휴대전화를 고쳐 잡았다. 그래, 그런 가능성이 있군. 뭐가요? 혼자만 아시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아니, 문득 생각났어. 타이거 전기 때문에 하이덴 소문이 퍼졌다며. 이제까지 덴토리에 만족하던 녀석들이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계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아주 훌륭하게 하이덴을 선전한 셈이야. 도쿠라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그러네요. 하이덴을 고안한 자는 타이거 전기에 대금을 청구하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하이덴 확산을 노린 거라면 어떨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퍼뜨리려는 목적은 뭐죠? 사람들을 다 미치게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치안 혼란을 유발하려는 걸까요? 그건 몰라. 하지만 하이덴 고안자가 NF13의 범인이라면 하이덴이 확산되었을 때 확실히 유리한 점이 하나 생겨. 범행에 하이덴을 사용해도 그 자체는 단서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지. 아, 그렇죠. 하이덴 정보에 관심을 가져줘. 작은 거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면서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셨다. 4시 10분이 되었을 때 판매원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아직 그 판매원은 돌아오지 않았는지 상사가 전화를 받았다.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당사자를 이쪽으로 보내겠다며 지금 있는 곳을 물었다. 아무래도 직장은 번잡해 외부인이 오는 게 꺼려지는 모양이었다. 10분쯤 기다리자 하얀 블라우스 위에 핑크색 조끼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조금 전까지 기차를 타고 있었기에 아사마는 판매원 제복이라는 걸 금방 알아봤다. 말을 걸고 명함을 건네면서 자기 소개를 했다. 얼마 전 열차에서 이 남자를 목격한 일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사마는 가구라의 사진을 꺼냈다. 그건 괜찮은데 지난번에 한 말 외에는 달리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사마는 메모 준비를 했다. 보신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남자가 도시락을 샀다고 하셨죠? 네, 카트를 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도시락 2개와 페트병에 든 차를 샀습니다. 분명 솥밥 도시락이었고요. 아사마는 잘 기억하고 있다 싶어 감탄했다. 게다가 그녀 발언 중에 중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락이 2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남자에게 동행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곤혹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전에 오신 형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요? 그야 보지 못했으니까요. 보지 못하셨다고요? 뭘요? 동행하신 분요. 이 남자는 2인석 통로 쪽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하, 아사마는 상대 여성을 바라봤다. 화장실에 갔다든가 했나 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짐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전에 형사가 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얘기한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아사마는 드디어 수긍이 갔다. 가구라에게는 동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판매원이 못 봐서
보고서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 차내 판매라는 게 여러 번 왕복하기 마련인데 이 남자가 또 말을 걸진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구라의 동행이 자기 자리에 돌아왔더라도 모를 거라고 아사마는 생각했다. 판매원은 승객 수백 명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바쁘신데 죄송했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사마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가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하지만 출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왜 그러시느냐고 아사마가 물었다. 이건 전에 오신 형사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뭡니까? 아사마는 손으로 의자를 권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금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제가 그 손님을 잘 기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도시락을 주문할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그 손님이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을요? 도시락은 뭘로 할까? 뭐 이런 말요. 심지어 옆자리를 보면서 꼭 거기에 누가 있는 것처럼요.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뜻밖의 말에 아사마는 당혹했다. 메모하는 것도 잊고 있었다. 전에 형사가 왔을 땐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고요?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좀 힘들어서요. 아사마가 수긍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판매원 여성은 후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가게를 나갔다. 아사마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얼굴을 문질렀다. 그녀의 얘기를 머릿속에서 되뇌며 당시 상황을 상상해봤다. 애당초 가구라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이상한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중인격 중 다른 인격이 나타났나? 신세이키 대학의 미나카미에게 상담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교수라면 뭔가 알고 있으리라. 아사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바였다. 과장님에게 보고는 하셨습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사마가 물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기바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왜 그러십니까? 살인이야. 새로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게다가 피해자가 관계자야. 관계자요? 누굽니까? 기바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시라토리 리사야.